백제 성왕 때 고구려와 백제가 또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고구려 병사 5명이 백제와 싸울 때 그 대장이 자 나는 성은 부여요 하면서 자기의 관등 성명을 얘기해요. 어디 출신 누군데 너와 한판 붙을 테니 나와라. 그랬더니 백제에서도 위덕왕이 똑같이 나도 당신과 성은 같고, 이게 부여시로 고구려 장수성과 백제 왕족의 성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한판 붙어요. 이거를 통역을 누구 하겠어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계림유사라고 북송의 사신이 고려에 방문해서 여러 내용을 써놨는데, 그 중에 고려시대 어휘를 한자 음가로 그냥 써놨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하늘, 하날, 땅, 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의 조읍정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민족의 기원, 혈연적 개통론이라든지 언어적 개통론에 대한 논의가 또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연구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예컨대 지금 언어와 관련된 문제만 봐도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도 배웠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축소가 돼서 알타이어족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새로운 논의 내지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한국어 개통 론에 대한 주류학계의 학설입니다. 알타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옆에 있는 거대한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에 이미 언어의 어떤 분류 체계를 짜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언어를 나누는 방법을 제가 언어학자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형론으로 크게 나눕니다.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언어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해 봤더니 유형적으로 봤을 때 교차어, 굴절어, 고리버, 거기에 이제 복합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유형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속한 데는 교차어라고 해서 현재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튀르크어, 터키까지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제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언어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교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이라는 말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언어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굴절어는 라틴어나 독일어 같이 문법적 기능을 말을 바꿔서 I, my, me, mine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표현에도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격격이냐에 따라서 달리하듯이 변형되는 그걸 굴절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있고, 고리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중국어는 단어가 이미 한 글자 한자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 변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그게 문장의 순서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걸 고리버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세 유형으로 유형화 시킨 다음에 그 유형별로 또 소그룹을 어족이란 개념으로 나누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교차어 군에 속하고 거기에서 알타이 제어, 그런 관념이 19세기 초에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족이기 때문에 조상 계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형적인 조상이 알타이 산맥 근처에 어떤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이 확산돼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다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 징검다리들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알타이 제어들과 우리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봤는데, 그 유사한 게 같은 부모 밑에서 내려와서 유사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근접한 지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의 영향에 의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오히려 유력해지면서 이제 한국어를 알타이어권에서 빼는 게 맞다. 오히려 현재는 그 계통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다. 그걸 이제 고리버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복잡합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알타이 어족이라는 계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지향하는 방식이 현재 언어학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때는 알타이 문화권 해가지고서 경제 문화적으로 터키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일본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 공동체 논의도 나오고 거대한 역사 문화 공동체를 그려보기도 했던 그런 내용은 약간은 필요성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끔 요즘 드라마들 보면 시간을 넘어서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역사적 인물과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고 더 오랜 판타지적인 걸로도 가면서 거침없이 언어를 막 주고받아서 사람들이 저게 가능해? 드라마니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조상님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 과연 우리하고 얼마나 연결될까? 그래서 지금 고조선부터 우리 언어 자료가 일부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군 건국 신화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 게 있고,
있고요. 또 단군 왕검이라는 시조에 단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읍을 아사달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유 문자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기 전까지는 없다 보니까 우리말을 기록할 때 중국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지명이나 인명을 표현할 때 가장 쉬운 게 뜻을 고려해가지고 뜻으로 풀어서 쓰는 방법을 훈차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리 나는 대로 음차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뜻 글자하고는 안 맞으니까 뜻을 맞춰서 다시 번역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이 있어요. 한자를 가져다가 한자 음에 비슷하게 우리 표현과 연결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놀랍게도 단군 신화에 조선과 아사달이라는 두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도읍명은 아사달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학자들이 해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조자가 아침 조자죠. 선자가 맑을 선자예요. 그래서 아침이 맑고, 한때는 우리나라를 모닝캄에서 아침이 고요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일본어로 아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중요한 신문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사히가, 아사가 아침 조자, 히가 해, 일, 조일, 아침 해라는 뜻이에요. 그 조일 신문이. 근데 일본어는 아사히예요. 그 아사라는 표현이 우리 고대 아침을 얘기하는 아사의 원형일 거다. 그렇게 연결을 지우고, 그 아침이라는 음가가 나오기 전 단계에 우리의 아사와 연결되는 걸로 설명을 해서 결국은 조선은 뜻 글자로 쓴 국명이고 아사달은 그걸 발음대로 쓴 도시명이자 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의 우리 원형적인 음가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달 그리고 조선을 연결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선자를 맑은 선자로 보지 않고 중국의 용례를 지지다 보니까 이게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산, 아사달의 달이 바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퉁구스 제어에서 결국은 아침산, 그래서 아침과 산과 연결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말 그대로 고조선의 나라 이름이자 도읍 이름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아사달이 아침산이라는 현재 우리가 쓰는 개념과 한 80%는 유사하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달이라는 표현은 산이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우리 옛 지명에도 남아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단군이에요. 단군이라는 것이 재단단자의 임금군자인데, 중국에서 외래어를 쓸 때 첫 원칙이 나는 대로 음차하자, 그 다음에 뜻으로 써보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 이질적인 단어로 번역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합쳐보자. 음과 훈을 비슷한 단어를 잘 찾아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단군은 2, 3세기경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흐름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뜻이에요. 단군이 재단단자의 임금군자거든요.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건국의 시조이신 단군의 뜻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샤만킹, 사제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존재인데, 재단의 임금이란 말이 딱 그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고유어로 무당을 의미하는 표현이 단골이라는 표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단군 내력이라고 해서 무당과 관련된 표현을 단군이라고 아예 썼어요. 이미 고조선 언어의 음차적인 요소, 훈차적인 요소, 음훈, 훈차 개념이 이미 확인이 돼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단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 거의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고조선 시기에 지명이나 관련된 것도 몇 개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현재하고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연결될 소지가 많겠다. 한국어의 특성이 교차어라고 했을 때 단어가 거의 같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표현 서술에서도 거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조라든지 몇 가지 표현이 있어서 처음은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이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주변의 교수님들도, 근데 조 교수 진짜 고구려 백제인들이 통했어 안 통했어? 통했어요. 문헌적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선화공주와 서동 얘기하시죠. 사실은 그게 선화적이기 때문에 진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거기 단초에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백제에 사는 서동이라는 젊은 청년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가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저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경주까지 몰래 가가지고, 몰래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처럼 변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삼국시대에는 스님들이 가장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가장 간첩적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경주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말을 캐서 그 당시엔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맞동을 맞아서 놀러 다녔대요. 얼레리 껄레리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백제에 살던 서동이라는 청년이 신라 항복판 경주에 가서 애들에게 동요를 가르쳤다. 이건 뭐예요? 말이 통할 수밖에 없고 아무 의심 없이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백제와 신라의 서로 간에 통했던 예는 중요한 사건이 백제가 망할 때 전에 백제의 좌평으로 임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자가 어느 날 신라와 전투를 하다가 신라의 부산 현령을 지냈던 중간급 장수가 포로로 잡혔는데 노비가 됐어요. 그래서 임자 집에 간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간호 부산 현령 조미갑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신라 부산 현령 출신 조미갑이 백제 좌평의 노비가 돼서 말 그대로 머슴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졌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났어요. 임자가 불러다가 너 이놈 내 노비인데 네 맘대로 어디 다니다가 오냐 했더니 변명을 하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 나라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자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밤에 몰래 조미갑이라는 이 사람이 백제 좌평인 임자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신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신 장군에게 슬쩍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드리라고 합니다. 만일 신라 백제가 전쟁이 나서 어느 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경우에 서로 좀 도와주기로. 그러니 김유신 장군께서 백제의 상황이 되면 좌평 임자 어르신을 도와줄 거다. 간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통역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사료상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백제와 신라가 문제가 없이 소통할 수 있었던 약간의 사투리적인 또는 좀 표현이 다른 그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을까? 대표적인 사건이 한 번 또 있어요.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백제를 한번 확실하게 장악해야겠다. 그 당시 백제의 수도는 현재 서울, 강남 일대 지역. 그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앞서 왕 아신왕 때 엄청나게 광개토왕에게 당하거든요. 굴욕 쪽으로 거의 복속이 됐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고 계로왕이 열심히 나라를 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백제를 완전히 공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간첩을 파견합니다. 백제를 한번 도모하고자 하는데 좋은 계책 있는 사람 나에게 의견을 내라 했더니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제가 가서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하고서는 쫓겨나가지고는 백제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도림은 바둑을 아주 잘 뒀어요.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바둑을 잘 둬서 백제 최고 귀족들과 친해지니까 백제왕 계로왕이 바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했다니까 좀 한번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맞바둑을 두면서 서로 중요한 얘기까지 협의하는 단계까지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도림이 자기 목적을 표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구려에 있을 때 남쪽 백제가 대단한 나라고 크고 막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 선왕의 무덤은 조그맣고 왕궁도 조그맣고 좀 그러네요 라고 부추기는 말을 확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로왕이 대대적인 대공사를 해서 도성도 새로 꾸미고 선왕의 무덤도 해서 사실 지금 석촌동에 가보면은 50m, 60m 되는 엄청난 무덤들이 지금 한 20여 개가 남아요. 원래는 엄청 더 많았어요. 그때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런 대규모 공사라니까 나라의 국고와 인력이 탕진돼가지고 기진맥진한 타이밍이 됐어요. 그때 도림이 바로 돌아가가지고는 장수한테 이제 때가 됐습니다 했더니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계로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그때 거의 백제가 망했어요. 방금 얘기한 고구려 승려가 계로왕과 바둑 두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통역이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백합야 전투라고 해서 백제 성왕 때 고구려와 백제가 또 싸우는 상황이 됐는데 고구려 병사 5명이 백제와 싸울 때 그 대장이 자 나는 성은 부여요 하면서 자기의 관등 성명을 얘기해요. 어디 출신 누군데 너와 한판 붙을 테니 나와라. 그랬더니 백제에서도 위덕왕이 똑같이 나도 당신과 성은 같고 이게 부여시로 고구려 장수성과 백제 왕족의 성이 같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 동계의식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한판 붙어요. 이거를 통역을 두고 하겠어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와 신라는 뭐 당연히 통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거칠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라 국사를 만들고 신라가 영역 확장하는데 아주 큰 힘을 둔 사람인데 이 거칠부가 젊었을 때 고구려를 알고 싶다고 해서 몰래 고구려로 가요.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구려의 유명한 해량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큰 법회를 한다고 해서 몰래 거기를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고구려 땅에 숨어들어서 그 법회를 참가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행사가 끝나고 해량 스님이 슬쩍 거칠부를 이렇게 하더니 잠깐 와, 이따 밤에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에요. 밤에 봤더니 스님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디서 온 놈이야? 딱 한마디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칠부가 제가 사실은 신라 사람인데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고구려에서 도교가 막 흥성해지면서 고구려에 있던 불교 스님들이 고구려를 어찌 보면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이 해량은 결국 신라로 거칠부와의 인연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보면 밤에 몰래 둘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은밀한 얘기. 더 재밌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아시죠? 거북이가 토끼 간을 구하러 갔다가 토끼의 꾀에 의해서 토끼가 다시 도망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김춘추가 백제가 너무 신라를 공격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우리가 너무 힘드니 고구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연개소문이 너희 옛날 진흥왕 때 우리 땅 몰래 뺏어가고 그러지 않았냐? 그 땅 돌려주면 봐서 생각할게 하고는 김춘추를 가둬버려요. 김춘추가 비자금을 가져갔어요. 아주 고운 비도 한 300척 갖다가 김춘추의 측근인 선도해라는 고구려 귀족에게 몰래주고 한번 뵙자고 탈출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아시오 하고 김춘추에게 살아날 방도를 알려준 거야. 제가 신라 왕실에 가서 땅 돌려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날 풀어주세요. 마치 토끼가 간 내가 구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지혜로운 상황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국이 약간의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최근에 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 가운데 개수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이 표현이요 고려시대도 거의 비슷하게 썼다는 걸 알려주는 자료가 계림유사라고 북송의 사신이 고려에 방문해서 여러 내용을 써놨는데 그 중에 고려시대 어휘를 한자 음가로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한 360여 가지가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하늘, 하날, 땅, 따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거의 같은데 방금 얘기하는 횟수 헤아리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80년대에 백제 미륵사지를 초기 발굴할 때 거기 진흙층에서 목간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건 이제 보관만 하고 정확히 해독을 하는데 2017년에 언어학하는 분들이 그걸 헤아려 봤더니 백제의 개수 헤아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80~90% 비슷한 그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0년, 1500년 전 자료들을 봤을 때 의외로 우리가 언어적인 혼란을 겪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량의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뒤섞인다든지 그랬으면 언어적으로 막 혼란도 있고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민족의 침입은 있었지만 다 물리치거나 금방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언어 표현이 현재 사람들이 고대에 가도 처음엔 좀 낯설겠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중국과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통역을 쓰고 통역을 잘못해서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초연간에 후한 시기에 마한 세력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국사기 연대로 보면 백제 고이왕 때 시기로 추정이 돼요. 낭랑대방이라는 세력이 여전히 황해도 일대를 관여가 돼가지고 공손씨 세력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중국에서 그동안 거의 방치했다가 다시 재장악하려고 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삼한의 여러 세력들이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표로 왔던 부정사 오림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온 통역이 오역을 해가지고 마한의 한지 신지들이 화가 나서 협상이 깨지고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 이 사례만 봐도 중국과 한 세력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보이고요. 고구려는 또 그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접한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숙신계, 만주족의 조상이는 숙신계. 그 다음에 오한 선비와 연결되는 그런 동옥의 세력. 그 다음에 중국, 한계, 뭐 등등 여러. 그리고 저쪽으로 중앙아시아 세력까지 돌골 세력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역량이 셌던 것 같아요. 고구려가 중국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해요. 그걸 중역이라고 해요. 고구려가 이들 세력을 중간에서 통역해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다 자임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구려하고 중국도 이미 언어가 다른데 왜냐하면 그냥 통역했다라면 될 걸 중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숙신말을 하고 고구려가 서로 통해서 번역을 돼서 한번 이해하고 또 고구려가 다시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이중 통역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고구려 세력 그리고 마한으로 상징되는 남쪽 세력들이 중국하고 다 언어가 딱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해하고도 우리 신라하고 발해가 언어가 서로 소통하고 했었다라는 중요한 사례로 발해가 사신을 보냈는데 신라학어라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통역을 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라 관제, 신라 역어 또는 일본서계에는 속일본계는 학어라고 배울 학자, 말어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는 신라하고 외하고 이미 언어가 달랐고 그걸 발해인을 위해서 통역해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후속인 발해까지 포괄하는 중국, 일본과 완연히 구별됐던 우리의 언어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